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연준에서 FOMC 위원회가 개최되고 금리가 동결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얼마나 자주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미국 소식을 국내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제지를 안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원문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거 몇 번 하시다 보면 그 경제 기사를 읽는 눈이 굉장히 맑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놓고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게 이 밑에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발표들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 경제 주체, 즉 한국은행, 우리 이창용 총재도 한 번씩 나와서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어떤 우리와 그들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이 위쪽 상단에서의 어떤 논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 연준에서 발표된 이 기자회견 자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 영어 문장을 볼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차라리 우리 고등학생들 수능 시험에 독해 예제로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영어 공부도 할 겸 한번 보시면 일단 연준에서는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랑 스테이블 프라이스. 그러니까 고용률 또는 실업률 관리와 물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발표를 하느냐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준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연준이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면 앞으로 판단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while job gains have remained l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숫자 뭡니까?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만 실업률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달락만 보셔도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FOMC에서는 결정했다. 우리의 정책 금리를 unchanged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난 세 번에 걸쳐서 75bp 0.75%죠. 지난 세 번의 미팅에서 0.75%를 내렸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의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이 as appropriate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이 사람들은 적절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뭡니까? 장기 물가 상승률 2%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이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이코노믹 액티비티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확장되고 있다. at a solid pace. 이걸 우리가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국내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잘 되고 있는데 금리를 굳이 내려야 되니?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내려서 도와주겠지만 지금 물가도 아직 덜 잡히고 있고 고용은 안정적이고 뭡니까? 경제 성장도 솔리드하다. 그래서 아직은 더 낮추긴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슈머 스펜딩,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이죠. 지출이 레질리언트, 이게 탄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픽스드 인베스트먼트, 고정 투자죠. 사업체들의 고정 투자가 has continued to expand니까 확장되고 있다. 투자가 확장되고 있잖아. 그럼 경기가 많이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미래 경제를 나쁘게 예상하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불편한 건 좀 빼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치나 이런 쪽에 있는 고위 뭡니까 공직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자기 집단의 어떤 불리함 이 결정에 대해서 뭔가 공격받을 수 있는 요인을 여기서 차단을 해버려요. Activity in the housing sector has remained weak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우징 섹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파트죠. 이쪽이 weak, 약하다. 왜 약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높은데 누가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년 단위로 주담대를 받잖아요. 모기지론을. 그러면서 10년 단위로 뭡니까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도 높고 국채금리, 장기물 국채 가격이 안 좋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주택 수요가 살아나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 어찌됐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물가가 바이든 정부 때 뭐 9몇 %까지 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어찌됐건 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때 따라가지를 못했죠. 무엇이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유탄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풀어야 되는데 금리는 못 올렸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서울. 그렇게 되니 그거를 잡을 방법은 공급밖에 없는데, 인서울의 공급인들이 쉬워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정치 상단에서 어려운 걸 피하고 있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피해보는, 자기들 득표에 불리한 사건을 막는다고 계속 상처를 어떻게 되죠?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건데, 여기서 어찌됐건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하우징 섹터가 약하다. 근데 이거를 길게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하우징 섹터가 약하니까 금리 내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 연준, 이 FOMC 발표 자료를 원문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 흐름이.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작년 가을에 연방정부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코노믹 액티비티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요 효과는 어떻게 돼요? 리버스가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정부가 리오프닝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쿼터에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문을 닫았다가 문을 열면 우리가 늘 듣는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쿼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indicators라는 게 지표들이잖아요. 지표들이 뭡니까? suggest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노동시장의 그 stabilizing, 그러니까 안정화를 시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은 4.4%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잡는 기준에서 실업률 4.4%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total non-farm payroll이라는 게 비농업 고용지수죠. 비농업. 여기서는 22,000, 그러니까 월별 22,000 자리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디클라인 되니까 줄어들었다는 거고. 근데 excluding government employment에서 정부 고용 제외하고 private payroll,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29,000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농업에서 22,000이 줄고 민간에서 29,000이 늘었다. 그러니까 더하기 하면은 늘어난 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이민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상황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 실업률 4.4%에 대한 설명을 할 때 a good part 그래가지고 slowing in the pace of job growth, 일자리 증가가 그 뭡니까? 슬로잉이잖아요. 슬로잉. 페이스가 슬로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good part, 좋은 점이 있다. 이게 좋은 점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적혔냐면 due to lower immigration, 그러니까 이민자를 줄이고, 그리고 labor force participation이라 그래서 노동 참여가 줄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줄고 노동 참여가 주니까 노동 시장에서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가 줄어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노동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덜 쓴다는 게. 그렇게 되면 경기 둔화를 암시하게 되는 건데, 다행히 여기서는 뭐예요?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죠. 반이민 정책을 쓰니까. 그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감소해주니까, 같이 감소해주니까 실업률은 4.4%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통계의 함정이 뭡니까? 자, 실업률 계산할 때 구직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만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을 카운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을 아예 그 뭡니까? 희망하지 않게 되면 모수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숫자는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의 뭡니까? 실업률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넘어오시면, 이게 문서가 안 길어요. 한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면 처음에 좀 불편한데, 보다 보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얘기하고 금융시장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가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물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달 보시면 굳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연준 의장 인터뷰 보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트레이딩 룸에서 선물 옵션 굴리는 뭐 대형 딜러도 아니고 일반 개미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셔가지고 요거 연준 홈페이지 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각종 데이터가 나요. 연준 자산이든 뭐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022년 중반, 요게 바이든 행정부 때죠. has eased,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어 오고 있어. 그러나 버시 나오죠. 근데 2% 그 장기 목표인 2%보다는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가가. 연준의 장기 목표는 2%입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CPI, 여기서 이제 PC가 2.9% 올랐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올랐다. 지난 12개월 동안. 그리고 여기서 그 변동성이 높은 볼레타일이라는 게 뭐 휘발성이라고 우리 공학 하시는 분들 해석하겠지만, 요 경제에서는 볼레타일이라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요 식품이랑 에너지 섹터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그때그때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가격 급등이 나오거나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코어 PC라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올랐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장기 2% 물가인데 지금 3%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우리는 물가를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깨알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효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는 연준 파월 의장과 충돌이 많았죠. 금리 낮추라고. 근데 연준은 안 낮추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크게 강한 충돌을 하진 않는데 이번 파월 의장 임기가 5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의장이 바뀝니다. 그럼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하고 3월 달에 못할지라도 5월에 신임 의장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놓고 금리를 또 낮출 수 있겠죠.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뭡니까? 물가가 좀 떨어지면 좋은 거고. 연준이 내세운 게 물가잖아요. 물가, 고용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낮추려면 둘 중에 하나가 작동해야 돼요. 물가가 떨어지거나 고용률이 나빠지거나, 즉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일자리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부동산이 어려운 게 왜 그래요? 비용이 들잖아요. 금융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업 활동도 그러면 당연히 위축되겠죠. 돈 빌려서 사업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확장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를 거의 과거에 제로금리까지 낮춰버리면 돈값이 그냥 공짜가 되니까 돈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스팅을 해온 거죠. 비슷한 나라가 있죠. 우리 옆에 일본이라고. 거기서 제로금리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주 장기적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한 결과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물가가 오르는 단계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most measures of longer term expectations remain consistent with our 2% goa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most measure. 대부분 longer term expectation이라는 게 장기 기대치잖아요. 장기간 기대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2% 가겠네. 그 말이 뭐냐면 반대로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야, 시장에서 봐. 우리 믿잖아 지금. 시장 기대치가 2%야. 우리가 2% 얘기했잖아. 그럼 시장도 2%로 믿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3번 낮춰줬으니까 이번엔 좀 쉬고 가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기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뭐 4%다, 5%다, 아니면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뭐 0%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연준 말을 안 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금리 동결하는 그 배경으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숫자 나오죠. 3.5%에서 3.75% 구간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We are well positioned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금리 인하 정도와 타이밍. 그러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Based on the incoming data.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evolving outlook. 그러니까 뭐 전망이 계속 바뀌 변화되는 전망, 들어오는 데이터, 그리고 balance of risks 해서 위험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위험의 어떤 균형을 보겠다. 그래서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이라는 게 is not on a preset course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and we'll make our decisions on a meeting by meetin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만나서 결정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또 회의할 건데 그때는 그때 데이터 봐서 결정할게. 근데 3월 달이라는 게 애매한 게 뭐예요? 1, 4분기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25년 그 누적 데이터가 지금도 아마 손에 있을 겁니다. 그 추정치라 그래야 되나요? 따끈따끈한 데이터가 그거 가지고 일단 동결하고 3월 달 되면 뭐 좀 확정이 되거나 월별 또 매월 발표하는 지표들이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럼 또 동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서를 볼 때 우리 기사를 보면 팩트만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사라는 게 미국 경제지에서 발표된 거 그대로 그냥 갖다가 그냥 번역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 무슨 의미냐고. 기사라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의미고 우리 개미들에게 어떤 파장을 주냐 또는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습되지 않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거를 계속 읽다가 이런 거야? 이런 걸 기준으로 결정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동결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서 좋아하셨을 텐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만 됐으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환율 뭐 1,400원 이하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일본 올리기 힘들죠. 올려봐야 한 번입니다. 0.25%. 우리 지금 못 올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럼 결국은 지난주에 뭐 레이책 해가지고 구두 개입한 거 정도에서 환율이 잠깐 떨어졌는데 결국 금리 사이드에서 바뀐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 약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일본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입을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해줘야 돼요. 일본 BOJ가 시장에서 엔화를 막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엔화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랑 일본의 정책 당국이 공조를 할 테고 우리는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따라갈 텐데 일단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환율이 뭔가 내려오다가 좋다가 만 느낌?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서 재정 확장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무역 적자를 더 키우든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미국 내 달러가 외국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적자니까. 나간 달러가 많을 거 아닙니까? 들어온 달러보다. 예, 그러면 적자를 키워야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미국에다가 자꾸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공장이고 뭐고. 예, 그러니까 지켜볼 문제인데 이 모든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게 어떤 사람 한 명이 의도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글로벌하게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따라가는데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금리 쪽은 답이 없네.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환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그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지난주 그 집계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데이터가 집계되면 그걸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는데요. 처음이라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긴 얘기가 짧아져요. 왜냐하면 연준 요 문서를 매번 보시면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이런저런 주저리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